네, 반갑습니다. 무지영 박사입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으니까 이렇게 깜박깜박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정신줄을 안 놔야 되는 게 맞는 정답인 것 같아요. 잠깐 착각을 하니까 또 이게 일이 좀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또 물을 열심히 한 주 챙겨 먹는 한 주가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제 계속 이어가보자고요. 왜냐하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뇌하고 직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다른 쪽으로 약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나중에 호르몬에 대해서 이 책이 끝나고서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할 때 보게 되면 이제 호르몬을 생산하는 곳이 이제 뇌하수체하고 뭐 이렇게 협동을 해서 하는데 단순히 거기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 각 세포에서 다 조금씩은 다 분비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어쨌든 간에 뇌에 관련된 얘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나 어떤 몸이 건강이 안 좋다거나 하게 되면 항상 호르몬이나 신경계 쪽을 체크를 해보는 게 맞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침묵의 봄 지난주에서 이제 4장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4장이 뭐냐면 지표수와 지하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오염된 거에 대한 얘기들인데 70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살충제로 인한 수질 오염은 전체 환경의 오염이라는 넓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걸로 이해돼야 돼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항상 지역적인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증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은 원자로와 실험실, 병원에서 배출되는 방사능 물질은 물론 핵폭발 폐기물, 도시와 마을에서 버린 가정폐수,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 등 다양하다. 여기에 농작물과 정원, 숲과 밭에 뿌려진 살충제가 더해진다. 이 엄청난 화학물질들의 대부분은 방사능과 흡사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정작 이런 화학물질이 만들어내는 심각한 상호작용과 변형,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별로 없다. 잔뜩 버리고요. 그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뭐 산업 폐기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쓰는 물을 가장 오염시키는 거는 가정폐수예요. 가정폐수.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버리는 거. 특히 이제 뭐 기름 프라이팬을 이용해서 뭐 볶는다든지 튀긴다든지 하고 그거를 그냥 요즘은 또 젊은 친구들은 그러진 않지만 막 그냥 하수구로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사실은 그런 건 다 닦아내야 되거든요. 닦아내서 버려야 되는 거고 사실 또 세제들 우리가 그냥 쓰는 세제들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분해가 안 되거든요. 세제를 많이 써서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장마가 오면 거짓말 안 하고 한강에 돼지가 떠내려갔거든요. 그럼 그게 뭐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어요. 엄청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돼지가 떠내려갈 때도 그 홍수가 안 와도 항상 한강 주변 옆에는 뭐가 있으면 하얀 거품들이 있었거든요. 하얀 거품들이 노상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제 찌꺼기들이거든요. 거품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물고기가 폐사하고 결국 한강에서 물고기가 못 살았었거든요. 다 오염이 돼가지고. 근데 요즘 이제 한강에서 낚시도 하죠. 그만큼 이제 많이 의식도 그렇고 이게 선진화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또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게 뭐예요? 친환경 하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소 발전을 다 폐기를 시켜버리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저기 그 어디에요? 일본에서 방사능 원자로 터져가지고 난리 났지만 사실은 원자로가 없게 되면은 그린 개발을 하기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석탄을 안 떼면. 그나마 다행인 게 요즘 중국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장을 가동 안 하니까 우리가 맑은 가을하늘을 요즘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장에서 생산이 안 되게 되면 결국 산업 자체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또 경제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 원자로를 쓰긴 써야 돼요. 여기서는 별로 그렇게 이제 이런 그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원자로는 단 이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미치는 영향들 때문에 깔끔히 처리해야 되는데 어느 섬나라 이 놈들처럼
오염수라고 표현 안 하고 처리수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바닷물에 23년도부터 막 버린대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난리 난 그 물을요.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전하면 지네 땅에 농사를 짓지 그 물로 새끼들이 왜 바다에 버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쓰고 나면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쓰레기 처리 문제가 항상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 먹고 살아야 되겠죠. 이건 또 안 먹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되게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살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내모레모 이제 뭐 환갑이 돼가니까 뭐 앞으로 살아봐야 뭐 얼마나 살겠어요? 기껏 살아야 40년, 50년이겠죠. 근데 우리 후손들은요,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100년을 살지 120년을 살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는 왔다 스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걸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또 완벽하게 깨끗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왔다 간 흔적을 안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우리가 물을 하나 버릴 때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연구된 게 없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73페이지에 보게 되면 수질 오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수의 광범위한 오염이다. 어디에서건 물의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은 결국 모든 수자원을 위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마사토 박사가 지은 책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몸이 아플 때 저희 어릴 때 얘기예요. 요즘 아이들하고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희가 어릴 때 병이 걸리는 거는 영양 부족으로 인한 병이 많이 걸렸거든요.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이 많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뭐가 어떤 음식이 먹고 싶어지잖아요. 난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인데 그거를 엄마한테 해달래서 먹으면 나았죠. 우리 배운 것도 없었는데 이거는 우리 유전자에 기록이 돼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결국 저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은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물이 오염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도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 자체가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76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교적 무독성인 화학물질들로부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유독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낸다. 두 가지 혹은 그 이상 화학물질들이 섞일 경우 강에 방류된 방사능 폐기물과 화학물질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간단하게 우리가 식품 첨가물 얘기를 하면서도 식품업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요. 이거는 허가를 해준 안전한 양이다. 그 기준을 정확히 아셔야 되거든요. 그건 예를 들어 아질산 나트륨 하나를 해가지고 요건 요약까지는 안전하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뭐 다른 게 첨가됐을 때는 문제가 또 틀려지거든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두 개, 세 개가 섞이게 되면 그걸 칵테일 효과라고 부르는데 칵테일 효과가 일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인류가 하는 거죠. 인간을 대상으로 마루타로 하는 거예요. 이거저거 섞어서 먹어보고 어떤 병이 걸리는지. 방사능 물질이 이온화되면 원자의 재배열이 쉬워지는데 이때 화학물질의 본질이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과를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책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자의 배열이. 그럼 내 몸의 DNA 순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 배열이 바뀌어버리니까. 태어날 때 손가락 10개 다 뭐 붙은 손가락 없는지 발가락은 10개인지 확인을 하는데 왜 나 태어나서 먹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이제 저기 할 때 이제 DDT 얘기 나오고 DD2로 바뀌는 거죠. DD2. 근데 지금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DDE가 생물들한테서 나오는 것들이 슬픈 일이에요. 이게 물이 오염되면 모든 게 다 오염된다는 얘기고 그 물 속에서 어떤 칵테일 효과가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이 책이 1962년도에 출판된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화학물질들이 우리 모든 생활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1950년도부터 급격히 올라갔거든요. 10년이 지났는데 새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5장은 그럼 물의 세계만 이러느냐, 토양은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또 이렇게 쭉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토양은 서로 연결된 생물들로 촘촘하게 짜여진 거미줄과도 같다.
생물은 토양에 의지해 살며 토양 역시 공동체를 구성한 생물들이 번성할 때에만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 그랬어요. 자, 토양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토양이 죽게 되면 일단 식물이 죽게 돼요. 식물이 죽으면 식물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이 죽게 되고요. 초식동물이 죽게 되면 육식동물이 죽게 돼요. 식물 자체가 죽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벼가 더 이상 안 자라요. 더 이상 땅속에서 고구마를, 감자를 키울 수가 없어요. 고추도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과일나무들이 다 죽어요. 땅이 죽으면. 그럼 뭐 먹고 살 거예요? 다들 선녀예요? 이슬만 먹고 사세요? 참 슬픈 얘기죠. 땅이 살아야 인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로 뻗어나간다 하더라도 두 발은 땅을 굳건히 딛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심각해졌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농사의 농약 때문에요. 거기다 농약만 치나요? 결국 농약이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살충제잖아요. 살충제. 그러면 지난주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지렁이들이 땅을 순화시키는 거거든요. 지렁이 먹이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흙이에요. 흙을 먹어서 흙에 붙어있던 무기미네랄들을 먹고 깨끗한 흙을 싹 보내는 거예요. 나쁜 것들을 먹고. 그래서 땅을 숨쉬게 만들어줬는데 이 지렁이들이 전부 뭐로 바뀐 거예요? 아스팔트하고 시멘트, 보도블록으로 다 깔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흙의 힘을 받고 살 수가 없어요. 오행으로,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흙은 중앙에 센터란 말이에요. 생명이 살아나갈 수 있는 센터가 흙이란 말이에요. 흙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인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흙으로도 못 돌아가죠. 옛날엔 이렇게 묻을 수나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죽을 때는 법적으로 못 묻을 거예요. 다 꽃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죽었다고 성경에도 흙으로 빚었다고 돼 있는데 이제 흙으로 못 돌아가요. 다 꼬실려져 갖고요. 슬픈 거예요. 6장은 뭐냐면 지구의 녹색 외투 해가지고 지구가 왜 파랗게 보이는 줄 아세요? 우주에서 보면 화성은 빨갛게 보여요. 목성은 뭐 조금 희한하게 보이긴 해요. 여러 가지 그 구름들 때문에 메탄가스 이런 것들 때문에 희한하게 보이는데 지구는 파랗게 보여요. 그 뭐 때문인지 아세요? 바닷물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5페이지에 보게 되면 식물과 대지, 식물과 식물, 식물과 동물 사이에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친밀하고 필수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뭐예요? 먹거리들이란 얘기죠. 식물 역시 생명계를 구성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이다. 식물이 없으면 모든 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공룡이 멸종한 게 지금 가장 정설로 인정되는 게 그 별똥이 내려친 거거든요. 혜성이 와갖고 들이받아가지고 그 어마무시한 먼지가 일어나겠죠. 화산 하나만 터져도 막 하늘로 5km 이상 올라가서 그냥 그 구름이 다 덮여갖고 햇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마무시한 혜성이 충돌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지구가 온통 흙먼지로 뒤덮였죠. 그래서 햇빛이 차단돼요. 햇빛이 차단되니까 어떻게 돼요? 식물이 죽었죠. 식물이 죽으니까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죠.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멸종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관계를 교란시키는 선택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을 있게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무너뜨리는, 교란시킨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물오염시키고 땅오염시키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연, 지금도 어디지? 저쪽 산청이나 경남 산청이나 그 다음에 이제 무주 이쪽에 들어가면 귀농 프로그램을 해고서 맺기 이런 기술을 한 사람들이 그쪽에서 자연농을 많이 하는 분, 조금 해서 마을을 이루고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는 지금도 뭘 쓰냐 하면 자신들의 가족이 배변한 그 변을 가지고 거름을 만들어서 써요. 진짜로. 그렇게 농사를 져요. 근데 도시인들이 싼 똥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못 써요. 하도 그 방부제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갖고 똥까지 쓸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학 비료를 줘야 되죠. 화학 비료를 자꾸 주다 보니까 땅은 어떻게 돼요? 경화되는 거죠. 딱딱하게. 시체 사람이 죽어도 시체 딱딱해요. 딱딱하면 다 죽는 거거든요. 땅도 죽어가는 거예요. 물도 죽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물질들이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되게 슬픈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뭐 식물들 얘기도 그렇지만 이 물 얘기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12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마구 없애버리는 식물들은 사실 건강한 토양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 이게 막 없애는 식물들이 뭐예요? 잡초라고 부르는 거죠. 얘도 다 할 일이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잡초를 베서 그걸 뿌리채 뽑는 게 아니고요. 그걸 잡초 나는 데다가 그냥 다 베가지고 덮어놔 버려요. 그러면 잡초들은 그걸 못 뚫고 들어온대요. 대신 그건 썩어서 땅에 토양이 되는 거고. 근데 먹거리 작물들은요, 그걸 뚫고 올라온대요. 그게 생명력이거든요. 흔히 잡초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런 자연적 식물 군락은 토양 상태를 나타내주는 지표 역할을 한다. 그런데 화학 제초제를 사용하면 이런 유용한 기능들이 상실되게 마련이다. 그게 잡초라는 거예요. 잡초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필요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116페이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특정 식물을 먹이로 하는 곤충을 이용하는 것이다. 곤충을 키워서 없애면 되는 건데 그럼 화학 비료를 막 뿌려버리죠. 제초제라고 해서. 식물도 생명이 있는 거 아시죠? 미국 대학에서 그 실험한 내용들 중에 소름 돋는 실험이 있는데 뭐냐면 예전 동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교수가 조교들을 A라는 조교하고 B라는 조교한테 식물들을 키우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식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실험을 하는데 A 조교는 갈 때마다 가위나 칼로 식물 잎을 자르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B 조교는 가서 아 이쁘다 그리고 물도 주고 사랑해라는 단어도 던져주고 그리고 그 이 식물들의 반응을 살펴봤는데 A 조교 발소리가 들리면 식물들이 움츠러들어요. B 조교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활짝 피고요. 그래서 벼도 뭐라 그래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에 큰다는 얘기가 있죠. 그게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제초제로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목초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가능성은 상당히 무시되었다. 곤충들은 자신이 원하는 식물만 먹이로 삼는데 그런 제한적인 식성을 잘 이용한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전부 다 어떻게 해버려요? 곡식을 먹어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다 죽여버리죠. 그냥 확 다 살충제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거죠. 그래서 7장은 뭐냐면 불필요한 파괴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파괴. 그래서 이제 119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물들은 자기 보고는 상당히 힘든다. 생물들의 자기 보고는 상당히 힘들다. 야생생물이 살충제에 한 번이라도 노출된다면 원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독극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그곳에 사는 생물들에게만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철새 등 이주성 동물에게도 치명적인 덫이 된다. 그러니까 생식계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종한 생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 창조주가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인간을 확 다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환경을 다 이게 망쳐버리니까. 우리 조금 반성해봐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어때요? 그 대단히 농사 짓는 사람이 없지만 미국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헬기로 막 농약을 뿌려버리잖아요. 막 비행기로, 경비행기로 막 타고 다니면서 막 농약 뿌리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문제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몇 해 전에 TV에 나왔던 건데 아르헨티나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몸에 심각한 질병이 왔는데도 산재로 포함이 안 되지고 땅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아르헨티나는 굉장한 농업국가였는데 지금은 빈민국가로 전락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 농약을 사용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8장에는 뭐냐면 새는 더 이상 노래하지 않고라는 제목이에요.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새가 노래를 안 해요. 근데 요즘은 뭐가 노래를 해요? 빅스비가 노래하나요? AI가 노래를 하죠. 슬퍼요, 그죠? 139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충제를 뿌리는 사람들은 그 약품이 새에게는 무해하다고 강조했지만 울새들은 바로 그 약품의 독성 때문에 죽어갔다. 새들은 평형감각 상실 증세를 보이더니 몸을 떨기 시작했고 그러고는 심한 경련과 함께 죽었다. 여러모로 판단해 볼 때 울새들은 살충제가 직접적으로 접촉했다기보다는 지렁이들을 먹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중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울새라고 하는 거는 저도 정확히 어떤 새인지 모르는데 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흔한 새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참새 같은 새였어요. 저희 때는 어릴 때는 참새하고 제비가 그렇게 참 많았었거든요. 지금 참새 보기 쉬우세요? 저희 동네는 좀 때로 몰려다녀요. 서울 시내인데도 이게 좀 뭐랄까 나무가 저기 산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어떨 때는 막 보행하기 힘들 정도로 때로 몰려다니긴 하는데 어쨌든 그 참새가 싹 못 보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어릴 때는 포장마차에서 굉장히 많이 팔던 안주가 참새구이였거든요. 흔했다는 얘기죠. 물론 저는 이제 아주 어릴 때니까 뭐 포장마차에 갈 일은 없었어요. 근데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참새구이 안 팔잖아요. 참새구이 팔면 누가 먹을까요? 아무도 안 먹을 거예요, 아마. 그죠? 젊은 친구들이. 141페이지에 1960년 의회위원회에서 증언한 내용이 나와요. 울새와 다른 새들은 둥지를 만들었지만 알을 낳지 못하거나 알을 낳고 품었지만 부화시키지는 못했다. 어떤 울새는 21일 동안이나 알을 품었지만 결국 부화시키지 못했다. 정상적인 부화 기간은 13일인데도 말이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짝짓기를 한 새들의 고환과 난수에서 다량의 DDT가 검출되었다. 수컷 10마리의 고환에서는 30에서 109ppm의 DDT가 발견되었고 암컷 2마리의 난수에서는 각각 151ppm과 211ppm의 DDT가 검출되었다. 결국 뭐예요? 무정자증이 됐든지 문환자증이 된 거예요. 알을 낳지만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고양이 실험 말씀드렸었잖아요. 4대가 가니까 완전히 대가 끊겼다고. 이 울새들은 훨씬 고양이보다 작으니까 어때요? 바로 당대에 나타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인간들도 요즘 그렇게 불임 부부들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142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놀랍게도 땅에서 먹이를 구하는 새들 중 20종 이상이 대량으로 죽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들의 먹이는 지렁이, 개미, 애벌레 등을 비롯한 토양생물인데 이들 모두가 살충제에 중독되어 있었다. 살충제 먹고 새들은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충제 뿌리고 농약 뿌리는 건 농약도 살충제지만 그거 뿌린 쌀을 그렇게 먹고 과일을 그렇게 먹는데 왜 안 죽을까요? 그냥 시름시름 아파 가는 거죠. 그래서 아픈 거예요. 한숨만 나와요. 146페이지에 보게 되면 곤충의 최대 적은 다른 육식성 곤충들, 조류, 작은 포유류 등이지만 DDT는 자연이 내려준 이런 천적들과 아름다운 경치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한다. 우리는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잠깐 편안함을 누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벌레를 없애지도 못하면서 사악한 해충 방제의 희생물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해충의 천적들이 농약 때문에 사라진다면 새로운 해충이 등장해 느릅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을 공격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통제할 것인가? 어떻게 통제해야 되나요? 우리는 통제 당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이런 것들에 통제 당하는 거예요. 생각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151페이지에 독수리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독수리도 이제 멸종군에 들어갔죠. 독수리의 개체수는 지난 10년 동안 놀랄 만큼 감소했다. 이는 독수리의 번식 능력을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살충제와 연관이 있다는 여러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 뭐예요? 살충제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이 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번식이 안 되면 끝내가면 어떻게 돼요? 멸종하는 거죠. 인간도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 몸에 기계를 결합시켜서. 154페이지에 살충제가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지만 결국 그 마지막 귀착점은 언제나 하나이다. 뭘까요? 번식이라는 거죠. 번식기 내내 DDT를 투여한 메추라기는 죽지 않았고 정상적인 수의 알을 낳았다. 하지만 알들은 부화하지 못했다. 이거죠. 유독물질의 살충제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새들은 다음 세대에까지 전달되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살충제가 농약이 다음 세대까지 전달된다는 거예요. 배아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노른자 위에 축적되어 있는 독성 물질은 사망 증명서나 다름없으며 왜 그렇게 많은 새들이 부화되지 못하는지 혹은 부화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죽어버리는지 잘 설명해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도 어떻게 돼요? 인간도 번식이 끊길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온 다음에 60년대 또 책이 바로 나오죠. 테어도어인가? 그 박사가 또 짓죠. 도둑 맞은 미래. 그래서 인간의 정자수가 감소하는 거 이런 얘기들이 또 그 책에 나오죠. 결국 우리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고요. 9장은 뭐냐면 죽음의 강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살충제 때문에 다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166페이지에 어린 물고기들의 죽음 이상의 사실, 즉 하천 자체에 심각한 변화가 알려졌다. 약재 살포가 계속되면서 하천 환경이 완전히 변해서 연어와 송어의 먹이가 되는 수중곤충들이 사라졌다. 살충제를 단 한 번만 뿌렸다고 해도 연어의 개체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수중곤충들이 다시 자리 잡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 필요한 것이다. 딱 한 번 뿌렸을 때요. 그래서 미국 콜로라도 강에 원래 악어가 많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악어들이 어떻게 됐어요? 수컷들이 점점 수컷들의 성기가 작아져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번식이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생물종은 살아야 되니까 악어가 어떻게 됐어요? 암컷이 자가 번식을 하기 시작을 했죠. 돌연변이가 된 거예요. 돌연변이가. 그런 것들이 살충제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슬퍼요. 여성들은 좋아하죠. 악어 그렇게 많이 죽으면 악어 가죽 백을 만들라고 그죠? 172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가져야 되는 문제들이 이제 계속 심각했지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리학적으로 스트레스 상태에 있을 때 유기체는 사람이든 물고기든 간에 유기체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저장된 지방을 이용하며 이런 작용으로 인해 지방 조직 내에 축적된 DDT가 혈액 속으로 스며나와 치명적인 영향을 발휘하게 된다. DDT라는 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세포 안에 들어오면 너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상 말씀드렸지만 그럼 안 위험한 곳 어디다가 이런 것들을 축적시키느냐? 다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먹지도 않는데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독극물을 쌓아놔야 되니까. 근데 다이어트를 심각하게 하게 되면 그 지방에 녹아있던 독극물들이 어디로 흘러들어와요? 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폐혈증 걸려서 가는 거예요. 굿바이. 솔롱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영원히 굿바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찌는 사람들도 많은 거고요. 칼로리 높은 걸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칼로리 높기도 하지만 그 안에 이렇게 위에 성분들이 많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185페이지에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만하구, 강어기, 연안, 습지들은 매우 중요한 생태학적 지형이다. 이런 곳에 어류, 연체동물, 각각류들의 생존과 너무도 밀접하게 그리고 불가결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생물이 살 수 없게 되면 이내 우리 식탁에서 바다 식량들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다 생물들이 엄청 사라졌죠. 인간들이 다 일을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됐어요? 새만금 개발할 때도 굉장히 반대 많았죠. 환경단체에는. 그걸 복원하려면 몇백 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얼마 전에 또 그 유네스코에다가 뭐 세계 자연유산에 또 서해안과 남해안에 갯벌이 선정됐다고 또 더럽게 좋아하더라고요. 새만금 있었으면 새만금은 오래전에 됐을 건데 그걸 복원하려면 최소한 300년에서 600년이 걸린대요. 이게 진보입니까? 퇴보입니까? 뭐 알 수가 없는 일인데.
188페이지에 아직 밝혀지지도 않은 또 다른 문제는 여러 화학물질 간의 상호작용이다. 특히 이런 화학물질이 각종 무기물과 쉽게 혼합되는 바닷속에서 유입될 경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뭐로 바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뭐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물질이 뭐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어때요? 보게 되면은 육류도 이건 뭐 공장식으로 배출하니까 먹기도 힘들고 바다에서 또 그러면은 바다 생물을 좀 먹어야지 생선을 먹어야지 하는데 어때요? 이것도 다 오염돼서 먹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 오염됐어요. 그래서 등치 큰 생선들은 먹지 말라고 하죠. 수은 함유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참치 되게 맛있어 하잖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왜요? 참치는 양식을 못하니까. 그나마 자연산이니까 괜찮은데 거기에 수분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수분은 뇌신경을 마비시켜서 서서히 죽여요. 서서히.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무엇을 먹여야 할까요? 깊이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